도현님께서 그 앞에 다른 세미나가 있어서 중간에 이제 들어오신다고 하셨고, 일단은 저희 일단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액티브 인퍼런스 책의 이제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고, 주제는 네. Generative Models of AI의 파트 1이 되겠고, 4-2의 From Bayesian Inference to Free Energy와 4-3의 Generative 모델을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챕터 2, 3를 끝내고 한동안 이제 저희 스터디가 좀 잠깐 쉬다가 이제 최근에 김창석 교수님 강연도 3월 2일, 9일 2주 동안 하면서 그동안 앞에 있었던 책의 내용들을 조금 잠깐 훑어보는 슬라이드로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그동안 또 새롭게 챕터 3 때부터 또 중간에 합류해 주셨던 분들도 많고 해서 일단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해볼 텐데요. 액티브 인퍼런스의 책에 있어서 이 그림이 이제 가장 큰 틀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체가 이 세상을 이제 추론하는 인퍼런스를 하는 이제 주체가 되게 되는데,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엑스스타 또는 김창석 교수님께서는 이제 세타라고 표현을 했던 이 세상은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센서리 퍼터베이션이라고 하는 Y로서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그 Y라고 하는 observation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추론을 해서 전체와 X 스타와는 다른 X라고 하는 우리 내적 모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perception뿐만 아니라 우리는 X 스타를 이제 그러니까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X 스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액션을 이제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이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하나의 인퍼런스를 시키는 이제 대상이라는 것을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큰 이제 어, 세상을 이제 추론으로서 인지하는 액티브 인퍼런스에 대해서 챕터 2와 챕터 3, The Low Road와 The High Road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챕터 2, The Low Road Active Inference의 경우는 이 Active Inference를 어쩌면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는 이것들이 다른 학문과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통계학이라던가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뒤에서도 이제 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제 챕터 2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제 수식은 이제 이 2.5식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이 프리 에너지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챕터 2에서 어쨌든 요약을 했던 이 이야기는 이 프리 에너지가 이 과거의 헬름홀츠의 이제 물리학적인 연력학 프리 에너지의 관점에서 비교를 한다면 이 에너지와 엔트로피, 그리고 정보 이론학적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통계학적인 관점에서도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프리 에너지라는 개념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그 식을 풀었을 때 프리 에너지를 저희가 정의하고, 이 KL 다이버전스가 수학적으로 항상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프리 에너지가 마이너스 로그 이제 마지노 에비던스라고 하는 이 서프라이저보다 항상 크다는 사실을 통해서 프리 에너지를 낮추고자 한다면 이 프리 에너지가 이 서프라이저에 근접하는, 또는 이 QX와 PX바 Y가 같아지는 이 상황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학적으로 이런 의미들을 가지는 것들을 살펴본 뒤에 챕터 3에서 High Road to Active Inference는 이러한 수학적인 그래서 이 액티브 인퍼런스가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생명체가 무엇을 위해서, 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 이제 이야기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생명체가 프리 에너지를 낮추고 이 서프라이저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앞서서 봤던 이 액션을 통해서 세상의 증거들을 샘플링해 나가는 셀프 에비던싱에 대한 개념을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 보았고, 이 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과 교류를 하는 이 액션이 또 시간에 따라서는 하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 잇따른 하나의 폴리시라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였고, 이 폴리시라고 하는 것이 이 한순간 그 순간순간의 프리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전체 프리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폴리시를 경로를 선택하는 이제 설명을 이제 이야기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체라고 하는 유전자에 새겨진,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개구리는 연못에서 살고, 또 사람의 체온은 36.5 도라는 것에 비유해서 특별한 이제 상수 preference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preference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면서 간단하게 preference라는 개념만 이렇게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김창석 교수님께서 어쩌면은 이제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해 가야 하는 그 정말 그 먼 지점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하게 강의를 해 주셨었는데, 제가 어 이제 수업을 그 강연을 듣고 2 주에 걸쳐서 있었던 수업 중에서 각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들 또는 그 그림들을 다시 제가 이제 적어 온 것인데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 썼던 이제 그 세타 파이는 저희가 앞서 썼던 이제 XY와는 쪼끔 별개, 이제 좀 다르지만 이제 사실은 일치합니다.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environment, 세상이라고 하는 X에 대응되는 값이 되겠고,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Y라고 하는 observation 또는 sensory perturbation이 되는 값으로서 이제 되게 되는데, 이 우리 인지가 이루어지는 이 approximate Q 세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posterior P 세타바 파이라고 하는 이 KL 다이버전스를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 이제 free energy와 log P 이제 싸이라고 하는 값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0 이상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free energy가 surpriser 이상 이라는 부분, 앞서 저희가 이제 챕터 2 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수학적으로 또는 물리학적으로 이제 수식을 설명해 주는 것을 3월 2일 강연에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었고, 이제 교수님께서 쪼끔 강조하셨던 내용은 이제 저희가 항상 프리 에너지라고 하면서 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프리 에너지가 연력학적으로 이 온도와 관련된 이런 개념으로서 착각할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것은 이제 정보학적으로 informational free energy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짚어 주신 부분이 있었고, 또 surprise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한 번씩 이제 개구리 그리고 사과 비유를 들면서 갑자기 개구리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에서 개구리가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놀란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면서 저희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 놀란다라는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지 말고 이 정보 확률적인 개념에서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 이제 atypical 함을 또는 이제 surprise이라고 하는 이 의외성이라는 개념을 좀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월 9일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더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액티브 인퍼런스를 이제 알고리즘으로서 마지막에 이제 표현을 해 주신 그림으로써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environment가 sensory perturbation으로서 우리에게 인지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inference라는 과정이 이 brain state라고 하는 뮤와 그리고 액션 policy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에서 prediction error를 인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policy와 그리고 그 자체로서 우리의 brain state가 계속 변하고, 그런 것들이 generative 모델로서
다시 세상과 교류를 하면서 센서리를 계속해서 세상과 교류하는 이런 액티브 인퍼런스를 정말 잘 표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케일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처음 다루었을 때 그때 제가 네 번째 주차 때 이제 발표를 했던 슬라이드를 가져온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어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코멘트 주시거나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2의 이제 Bayesian Inference to Free Energy에 대한 내용 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일단 4-2에 있었던 이 수학적인 내용은 사실 앞에서 김창석 교수님께서 지난 2주 동안 설명해 줬던 이 내용과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더 큰 부분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에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이지안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추론과 그리고 이제 액션을 통한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이제 인퍼런스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이제 베이즈 뇌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고 이러한 인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를 하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베이스 티오렘에 따르면 이 프라이어와 이 likelihood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에비던스와 그리고 그 포스 어 죄송합니다. likelihood를 통해서 posterior를 이제 저희가 유출을 하게 되는데 이 PY라고 하는 이 marginal 또는 모델 에비던스는 사실은 모든 조인트 probability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모든 에비던스들을 모두 다 합해야만 가능 합해야만 이제 구할 수 있는 값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저희가 이제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고 또는 이제 불가능한 이 계산을 어쩌면 조금 더 간단한 어 수식으로서 저희는 이제 뇌는 인지를 한다는 것이고 그 개념에서 이 프리 에너지가 앞에 이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는 이 베리에이셔널이 붙는다는 그 뜻이 계산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옵티마이제이션 했기 때문에 우리의 프리 에너지를 낮추고자 하는 것을 이제 variational free energy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전에 그러니까 그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전 챕터 2에 있었던 슬라이드들을 가져온 것인데 일단은 오늘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다 들었던 내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네. 앞서 보았던 이 베이지식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젠센의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젠센의 부등식은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 정의역 x들의 이제 대수학적인 이 수식을 취한 것을 로그를 한 값이 각각의 로그 값들의 대수학적인 표현 이 값보다 항상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제 이 젠센의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봤던 베이즈 이제 그 식을 이제 새롭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그 py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의 이제 x에 대한 모든 합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QX라고 하는 뭐 여기서는 꼭 approximate probability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분자 분모의 같은 값으로서 곱해 줘서 이 식은 이제 항등식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이 QX라고 하는 원래는 X의 관점에서 이 식이 표현이 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QX라는 관점에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QX도 하나의 이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 QX의 전부 합은 1이고 각각의 QX에 대해서 이 QX분의 PXY, QX분의 XY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이 값에 대해서 X 각각에 대해서
확률 QX를 곱해주고 이걸 다 더한다는 것은 QX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expectation 기대값을 구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예, 앞서서 이제 그 젠센의 부등식이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 대수학적인 수치 이 대수학 그러니까 이 expectation이라고 하는 이 기대값을 구하는 과정은 곱과 합으로 이루어진 이제 수식이기 때문에, 이 수식을 한 값을 로그를 취하는 것은 각각을 로그를 취한 것들을 이제 기대값으로서 이제 합하는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되고, 그로써 이제 이 식이 젠센의 부등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KL 다이버전스로서 이제 설명이 되는 이제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이 로그 QX분의 PYX의 QX의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값을 저희가 뒤에서 이제 free energy로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이 식 자체만으로 저희가 이전까지 얘기했던 네거티브 베리에이션의 프리 에너지와 네거티브 로그 모델 에비던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은 식을 가지고 계속 이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부서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식 자체도 앞서 보았던 저희의 베이스식, 이 식을 이제 로그 취한값 이 식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x, y의 joint probability는 y에다가 이제 x 바 y 조건부 확률을 이제 곱한 것이기 때문에 로그를 취한 값의 합 로그를 취한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이 각각의 식들을 이번에는 posterior distribution,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 expectation을 취하게 되면 PY라고 하는 이 evidence는 posterior distribution과 사실은 무관하기 때문에, 이 posterior distribution의 합은 또 1이기 때문에 expectation을 취하게 되면은 log PY는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식을 이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고, 앞에서 저희가 봤던 이 젠센의 부등식으로 표현을 했던 이 free energy와 이 QX에 대한 expectation의 이 확률 두 확률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식이 이제 같다는 뜻이 결국은 이 posterior과 이 QX approximate가 같은 상황일 때만 이 두 식이 이제 같을 수 있고, 그 뜻이 결국은 저희가 앞서 봤던 free energy와 이 로그 네거티브 로그 에비던스의 부등식 관계가 같아지는 순간으로서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시 한 번 더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free energy를 divergence와 이제 로그 모델 에비던스 로서 서프라이저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뭐 앞서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이제 QX에 대해서 QX와 로그 이제 포스테리어 그 확률의 차이에 QX 이제 expectation KL 다이버전스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 식들이 결국 모두 이제 하나 이 그 QX와 approximate와 posterior가 같아지는 순간에 우리의 free energy는 서프라이저리라고 하는 최소값을 가진다. 그리고 이 식들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67쪽에 나와 있는 책은 이제 perception의 관점에서 베이지안 이 inference 베이지안 브레인에 대해서 설명한 앞에서의 이제 식들이 perception의 관점에서 이해는 할 수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수학적인 KL 다이버전스가 사실은 꼭 이 approximate Q와 posterior P가 사실은 꼭 Q에 대한 expectation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P와 Q가 사실은 순서가 바뀌어도 사실 0 이상이라고 하는 이 KL 다이버전스 자체로서의 값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가 생명체가 액션을 통해서 에비던스를 계속 찾아가고 Q를 통해서 P를 유추해 나가는 이 사실을 고려를 한다면 어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라는 이제 어 하는 부분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다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프리 에너지와
서프라이저리 관계, 그리고 프리 에너지를 낮추고자 하는 이제 사람 또는 이 생명체의 어 이제 뇌가 하는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그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질문이 있으면 잠깐 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3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이제 어쩌면은 이 김창석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제 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AI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들어가 있는 단락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해하기는 좀 더 쉬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프리 에너지를 앞서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variational distribution 이 데이터, sensory 우선은 저희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과 가장 비슷한 것은 sensory perturbation이 되겠고, 그리고 generative 모델이 이제 필요 하다 하 하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산적인 이제 개념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연속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쩌면 저희 김창석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산적인 것보다는 이제 모든 자연은 이제 사실은 컨티니어스하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던 것 같기는 한데, 이 책에서는 일단은 이제 캐테고리한 이산적인 개념도 일단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categorial variable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A, B 또는 남, 여 이렇게 이 범주로서 구분이 되는 것들이 되겠고, continuous variable은 연속적인 숫자들 또는 이제 시그마보다는 이제 인테그랄에 가까운 값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이 팩터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스퀘어와 서클로서 이제 표현한 이제 간단한 도식화한 그림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퀘어는 각각의 팩터들, 즉 이제 저희가 포스테리어를 구하기 위한 재료가 되는 이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가 예를 들 수 있겠고, 이 서클은 그 모델에 관련된 이제 베리어블로서 히든 x와 그리고 그 데이터라고 하는 observation이 어 해당이 되겠고, 이런 화살표들은 이 각각들이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인과성을 가지고 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첫 번째 이 x, y에 대한 팩터 그래프를 보면, 이 팩터 1 x라고 하는 프라이어와 이제 팩터 2라고 하는 likelihood,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팩터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이제 책에서도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은 이 X라고 하는 것이 라는 이제 뭐 질병을 예로 들었을 때, X는 이 질병이 있고 없고 또는 이제 유병률이라고 하는 이 병을 걸릴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Y라고 하는 것은 이 X라고 하는 병을 이 진단할 수 있는 진단하는 이 확률로서 이제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뭐 보통 이제 뭐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해서 양성이라고 해서 사실 병이인 경우가 많겠지만, 사실 모든 검사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검사가 양성이어도 병이 아닐 수가 있고, 이제 검사가 아니어도 이제 병일 수 있는 이런 확률적인 부분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X, Y로서 이 유병률과 그리고 진단의 검사 양성률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2 by 2 확률 분포를 사실 그려 볼 수 있고, 말씀드린 이제 이 likelihood라고 하는 specificity와 sensitivity, 즉 검사라고 하는 이 Y의 확률이 observation이 포지티브일 때 실제로 X가 포지티브일 확률, 그리고 specificity는 이제 likelihood가 이제 이 진단 검사가 네거티브일 때 실제 프라이어 X가 아닐 확률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항상 100 일 수는 없고, 실제 검사가 또는 이제 likelihood가 이렇게 positive가 나왔을 때 실제로 X 프라이어가 이제 약 참일 확률은 이제 90%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팩토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쪼끔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x, y 관계에 이 x에 대응되는 x와 같은 이제 나란히 있는 z로서, 이 z는 뭐 다른 히든 스테이트로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예시로 본다면은 똑같은 진단 검사로 진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병으로서 이제 비유를 들고 있고요. 만약 W가 이제 Y와 이제 대응되게 존재를 한다면, 이 똑같은 병이지만 진단 검사가 두 가지 있는 것으로서 좀 비유를 해볼 수 있겠고, 마지막 이 XY보다 더 한 단계 위에 그 원인으로서 또 V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제 예시로서는 이 병이 생길 수 있는 predisposing factor로서 또는 유전적인 형질로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이런 팩토럴 그래프들을 이제 어 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팩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사실 이제 직접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앞서서 이제 봤던 이제 그 팩터 그래프들은 사실은 어쩌면은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병률이라고 하는 게 시간에 따라 사실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진단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의 위양성 또는 민감도, 특이도,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가 전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무관한 이제 스태틱한 예시를 이제 들었는데, 사실 우리의 액티브 인퍼런스가 작동하는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사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것이 어쩌면은 쪼끔 이제 다르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팩터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 t-1, t+1 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스테이트가 변하는 팩터 그래프로서 사실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왼쪽은 이 카테고리한 그 이산적인 경우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컨티뉴어스한 값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다이나믹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각의 시간에 따른 스테이트의 변화와, 그리고 이런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액팅하는 또는 policy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앞으로 다음 스테이트를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이러한 이제 팩터 그래프, 이러한 이제 형태를 이제 저희는 partially observable Markov decision process, POMDP라고 이제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S는 이제 말씀드린 상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상태가 되겠고, 이 상태는 이전 상태 또는 그전의 상태로서 어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로서 지금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폴리시라고 하는 이 액션의 트래젝토리라는 것이 이 상위 개념에서 이 화살표 이제 이 화살표가 이제 그 커설리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테이트의 변화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 각각의 t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는 이 observation을 통해서 우리는 sensory perturbation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렇게 팩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고, 어 연속적인 경우에는 쪼끔 다르게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프라임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이 x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x 프라임, x2 프라임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상위 개념의 이 원인이라고 하는 커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커스라고 하는 것은 이 스테이트와 그러니까 시간의 이 음 그러니까 미 디리베이 디라이 디리베이티브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약간 이해를 가져와야 하는지, 사실 저도 약간 이 부분을 긴가민가 하면서 사실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책에서도 이 x라고 하는 current position 이라고 만약 예시를 든다면은 이 x 프라임은 속도,
결국은 시간의 미분값, 그리고 x2 프라임은 이 가속도, 이 시간의 두 번 미분한 값으로서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의 뇌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사실은 3 프라임도 있고 4 프라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해를 위해서 2 프라임까지 가속도라는 개념까지 그림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각각의 값들은 그 시간에 저희가 또 observation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 결론은 저희가 예전에 이 그 수학 철학에서 저희가 한번 이제 배웠던 이 테일러 시리즈를 통해서 결국은 이 현재 상태를 통해서, 또는 그 현재 상태의 시간에 대한 미분 값들을 통해서 지금 값을 안다면 결국 나중의 값을 가장 가깝게 저희가 근사할 수 있는 이 테일러 시리즈라는 개념을 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제가 이해한 내용보다는 쪼끔 더 분명히 깊이가 있겠지만, 또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을 때 그 시간에 대해서 계속 미분으로서 계속 유래되는 이런 값들을 통해서 계속 미래를 나아가는, 또는 미래를 추측할 수 있는, 또는 이 폴리시를 세울 수 있는, 또는 우리의 행동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이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하나의 알고리즘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뭔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럼 방금 이 네. 부분 좀 이해가 안 돼서 네. 네, 제가 미리 읽어봤었었는데 예. 여기서는 디스크리트 한 건 ST랑 ST 플러스 1으로 표현을 한 거고 컨티뉴어스 한 거는 이제 X랑 X 미분값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논리가 넘어가는 건 그 ST 플러스 1이 S 미분값, 그러니까 X에 대한 미분값이라고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인 거죠. 맞나요? 네. 아무래도 미분값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변화량에 따라 x의 변화라는 네, 그런 부분에서 미분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네. 근사값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x에 대한 미분값을 이제 st 플러스 1 값으로 본 걸로 지금 이렇게 대응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냥 정말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st 플러스 1이라는 건 st에다가 그, 그 시간에 대한 변화량 델타 st를 더한 게 st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델타 st는 st에 대한 미분값 곱하기 델타 t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정의에 따라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st가 st 프라임이니까. 그쵸.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이제 x로 바꾸면 x 플러스 x 프라임 곱하기 델타 t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x 프라임이 x 플러스 x 프라임 곱하기 델타 t가 돼요. 네. 그걸 정리를 하면 x 프라임이 1 마이너스 델타 t분의 x가 되더라고요. 1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델타 t분의 x.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항등식으로서, 그러니까 네, 그냥 x 프라임이 x 플러스 델타 t분의 델타 x 곱하기 그러니까 그 시간 변화량에 따라 x 변화량이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네. 이제 델타 t를 이제 뭐 어차피 컨티뉴어스한 거라면 델타 t를 이제 0으로 극한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 논리가 x랑 x 프라임이 같다라는 논리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무슨 말인지 어프로시메이션이 괜찮은 어프로시메이션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겨서요. 음 그 전 그래서 어쩌면은, 그러니까 일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상태라는 게 존재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상태로서 이해를 하신 거잖아요. 네. 혹시 제가 좀 첨언해 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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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에 거는 이제 그러니까 디스크릿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POMDP라고 하는 유명한 그냥 모델을 직접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관측하는 데이터는 STOT, STOT, STOT 이런 것들을 시퀀셜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그래피컬 모델이 말하는 거는 저 P5라고 하는 1번 스퀘어의 프라이어를 통해서 파이가 어떤 베리어블로 설정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스테이트의 다이나믹스가 변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그냥 단순히 확률적인 형태만 알려주고 있는 그래프이고요. 그랬을 때 말씀하셨던 저 3번의 라이클리후드 모델을 통해서 t 플러스 1이 st와 파이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냥 단순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찌 보면은 점화식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두 번째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여기서는 그 마찬가지로 그 new라고 하는 이게 눕혀져 있는 이 new라고 하고 있는 이 파이어가 지금 여기서는 아까는 POMDP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 변화되는 그냥 ST에서 ST 플러스 1으로 되는 트랜지션 되는 그 라이클리후드 모델의 파라미터로 쓰여졌다면 여기서는 3번 스퀘어에 있는 px 프라임과 x 누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결국엔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수학 그 마지막 세션에서 미분 방정식을 하나 소개해 드렸었는데 x에서 x 프라임으로 가는 미분 방정식은 이제 여기서처럼 p라는 확률 분포로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확률적 미분 방정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트랜지션 모델을 쓰지는 않고 미분 방정식으로 그걸 그냥 바로 표현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화식이 아니라 그냥 미분 방정식을 써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는 네, 이게 어떤 시간의 연속성이 있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동력학 전체를 지금 모사하는 내용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아까 그 디스크릿 버전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땐 t 플러스 1과 t 사이의 관계만으로 점화식을 만들면 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t 플러스 1이 t와 t 마이너스 1에도 의존할 수 있고 t 마이너스 2에도 의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냥 t 마이너스 1부터 t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에 따른 어떤 동력학을 시간의 이산 시간이니까 그냥 한 디스크리트한 타임 레그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 같고 다음에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네 다음 걸 보여주시면 네, 여기서도 그냥 2차 미분까지의 영향을 받는 다이나믹스로 이 전체 라이클리후 모델을 설정해줘서 이 동력학 자체를 그냥 표현해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도 자체는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방금 질문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의존도를 지금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하나는 시간에 대한 의존도가 없는 그냥 이산 시간에 대한 수열이기 때문에 점화식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한쪽은 연속 함수나 연속 변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똑같이 3개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그냥 이제 이런 확률적 그래프 모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맥락 자체가 다른 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자유도가 같다는 게 제가 정확하게 개념이 없는데 혹시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자유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도 그냥 너무 엄밀하게 말하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고 이 확률적 그래프 모델을 통해 이걸 따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역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분 방정식, 연속 변수를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x 프라임, x2 프라임. 그래서 이 세 개의 사실은 한 번도 미분 안 한 그냥 상태,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이 세 개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자유도 세 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반대로 이제 이산 시간 같은 경우도 이 전체 다이나믹스를 표현할 때 t-1, t 플러스 1 이 세 개의 변수만 간주하고 주어진 데이터를 모델링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도가 이제 시간에 따른 자유도는 세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 개수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동력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해야 되는 변수의 개수 같은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근데 그 위계가 다르긴 하죠.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서 같은 선상에 있고 그냥 시간의 순서가 다른 게 이제 디스크릿 버전이었다면, 여기선 미분이라는 어떤 연산의 이제 횟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선상에 있는 개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유도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과 코멘트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네, 그 벡터 그래프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아무래도 좀 표현이 달라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저도 코멘트와 질문 덕분에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일단 한 네, 가지만 더 코멘트를 네,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그 어펜딕스에 Generalized Coordinates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사실 이제 실제로 테일러 시리즈랑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y 프라임, y2 프라임 이런 연속 변수에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방금 이제 정확하신데요. 근대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테일러 시리즈 형태로 다루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연속 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속 변수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속 변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시간상의 위계라기보다는 그거 자체를 하나의 이제 연속적인 변수로 간주하고 그 변화량의 어떤 그것들을 오더로 잡아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벡터 그래프를 통해서 네,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것은 이제 단지 도시 벡터 그래프로 표현을 하였고, 또 이제 수학적인 네, 앞으로 어쨌든 뒷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초석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들 아무래도 좀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3까지, 4-3까지 지금 이렇게 다루었는데, 4-5가 이제 discrete time,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시간을 연속적이지 않고 이제 그 한 순간에 대해서 discrete time에 대한 active inference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continuous time에 대한 active inference로서 이야기를 이제 네, 나가게 됨으로써 또 책 관련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이제 박재윤 교수님 그 철학 모임 같이 하면서 그때 이제 책을 이제 소개해 주셨던 책을 또 우연히 시간이 돼서 또 읽어보면서 그 철학하는 과학, 과학하는 철학, 도서관에 딱 4권만 있는데 그 4권이 그 뇌와 인공지능의 철학이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이 이제 그 처칠랜드의 신경 표상론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이제 공부하고 이제 되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 놓으신 책인데요. 그러면서 앞서서 저희가 항상 이제 표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들이 조금 더 한 단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액티브 인퍼런스에도 한번 과감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 마음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고, 저도 사실 표상이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어로는 representation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 표상이라는 개념을 이제 의식이라는 것과 가장 그 접목을 시킬 때 많이 나오는 이제 체화된 인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갔을 때 다마지오가 얘기한 이 소마틱 마커 하이포테시스에서도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어떤 센서리 인풋이 그러니까 처음 센서리 인풋이 주어졌을 때, 즉 처음 뭔가를 본다던가 뭔가를 듣거나 처음 센서리를 마주했을 때는 사실 표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반복해서 노출이 되었을 때는 뇌에서는 그것을 처리하게 되고, 그때 만들어지는 이제 하나의 이제 무슨 이제
물리량이라면 물리량이지만 또 물리량이라고 하면 또 사실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뇌에서 처리하는 뭔가 결과물이 하나의 표상으로서 나타나고 그 표상이 내 몸을 변화시키고 그 몸에 예를 들면 무서운 걸 봤을 때 피부 이제 막 털이 솟는다든가 땀이 난다든가 심장이 빨리 뛴다든가 그런 피지컬 리액션이 생기는데 그걸 또 느낌으로써 이제 담아지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표상을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완전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표상과 일치는 하는 건 아니겠지만 김창석 교수님께서 그 이제 바이올로지컬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에서 세 가지 이제 가설에서 또 리프레젠테이션 하이포세리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표상으로서 이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probabilistic represent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이제 우리가 뇌가 세상을 이해하는 approximate probability라는 개념으로서 저는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과학하는 철학, 철학하는 과학, 과학하는 철학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억은 무엇이고 학습은 무엇이고 개념은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참 익숙한데 개념이라는 것이 뇌에 어떻게 각인이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이제 해보았을 것이고 또 주관성이라고 하는 분명히 이제 네이글이 그 What is like to be a bat이라고 저희가 이제 항상 논의를 했던 사실 사람이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면 똑같은 센서리를 받더라도 분명히 느끼는 주관성은 다르지 않을까. 내가 보는 빨간색과 너가 보는 빨간색은 다르지 않을까. 빨간색이라고 하는 특정 주파수의 빛 자극이 들어왔을 때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보는 파란색을 상대방이 빨간색으로 느끼진 않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이 센서리 인풋, 객관적인 물리량에 대해서 나오는 그 파생되는 값들의 또 뭔가 유사성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또 같지는 않은 이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책에서는 뇌는 다중신경망, 즉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해부학적으로도 여러 단계의 신경 이제 층이 존재하게 되고 청각적인 자극도 여러 개의 층으로서 이제 처리가 되게 되는데 그 여러 개의 층으로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제 연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하나를 좀 확대해서 지켜보면은 여러 개로부터 센서리 인풋을 받고 각각이 이제 여러 개의 센서리 인풋을 받지만 그것에 대한 웨이트, 즉 가중치는 다릅니다. 그 가중치들의 합으로써 이 다음 단계의 뉴런이 이제 발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 이 과정이 조금 더 간단하게 보면은 이 그 앞서서 자극 ABCD가 왔을 때 그 다음 XYZ로 그 다음 층의 값으로 이 나아가는 과정이 가중치 PQR로서 본다면 이 시냅스를 행렬로서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입력 정보 ABCD에 대해서 이런 시냅스 연결로서 XYZ라고 하는 출력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게 되겠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수학철학 시간 때 교수님께서 행렬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공간의 왜곡을 한번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처음 제가 아까 표상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센서리 인풋이 들어왔을 때는 표상이라는 게 사실 존재할 수 없는데 반복된 자극이 왔을 때 이제 표상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쉬운 예로서 개와 고양이 라고 하는 이제 개 사진, 고양이 사진이라고 하는 이제 인풋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은 되게 중립적인 신경 상태였다면 사실은 이 개와 고양이를 사실 개념으로서 인지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풋들, 다양한 인풋들이 신경망에서 그 출력값이 놓이더라도 되게 랜덤하게 놓일 텐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가중치가 변하고 시냅스가 변하고 신경망이 그 말씀드린 아까 행렬이 변함에 따라 공간에 왜곡이 생기면서 똑같은 인풋이 주어졌을 때 뭔가 랜덤했던 아웃풋이 한쪽으로 몰리는 이런, 그리고 그 모인 곳으로서 개와 고양이라고 하는 출력값으로 모이는 것.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 2차원의 중립적인 평면이 이 공간 왜곡을 통해서 이 안으로서 이제 굴곡이진 평면, 물론 올라올 수도 있겠죠. 로서 개와 고양이라는 이 공간의 왜곡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그렇게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이제 보았을 때 정말 많은 값들이 내 뇌에 인풋으로서 적용이 될 텐데 그 시각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 개의 층으로서 여러 번의 공간 왜곡과 그리고 여러 번의 가중치를 고려한 계산이 뇌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상위 개념에서 그 출력 값들을 통해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이제 도착지가 또는 도착이 아닐 수 있죠. 중간에서도 이런 공간 왜곡이 있다면 그러한 그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공간이 사실은 존재한다면 꼭 도착지가 아니더라도 중간에서도 그러한 개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도 이 처칠랜드의 신경 표상론이 지금 이 책에 발췌한 내용처럼 이러한 공간으로서 수렴이 되는 이 값들을 이제 표상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이제 비유로서 특정 주파의 빛 자극이 observation으로서 들어왔을 때 분명히 정확하게 이 B라고 하는 곳에 그 출력값으로서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 근처에 만약에 출력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B로서 수렴을 할 수 있는, 수렴하게 되는 뇌의 공간 왜곡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해를 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평면과 공간 왜곡된 이 그림으로 그렸지, 사실 뇌는 2차원이 아닌 3차원이 아닌 정말 N차원 더 많은 이제 높은 차원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제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A라는 곳에 놓이면 B로 뭔가 떨어지는, 그리고 저희가 뭔가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 현상을 직관적으로 좀 비유를 해 봤을 때 프리 에너지가 어쩌면, 네, 잠깐만요. 네, 제가 너무 급해서 결론을 너무 빨리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센서리 인풋을 반복돼서 받는 과정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가 어쩌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 공간 왜곡과 이 공간 왜곡을 통해서 이런 이 표상이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나오는 이제 이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거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내용을 책에선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앞서 그 발제 질문을 던졌던 학습, 뭐 개념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서 저희끼리 한번 곱씹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습이라는 게 반복된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신경망, 뇌라는 신경 공간이, 위상 공간이 이 왜곡이 생기는 과정. 그리고 왜곡된 공간에서 표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겠는데 그것이 만약 시간에 종속이 됐다면 우리는 이제 기억으로서 인지를 하고, 시간에 독립된 시간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사실 표상의 개념의 한 축. 왜냐하면 빨간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저희끼리 이 표상을 소통하는 단어지만 어쨌든 그 언어 자체도 결국은 어 하나의 또,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듣거나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자극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또 표상이 되는,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결국 개개인이 다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각각의 위상 공간을 가지는데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액티브 인퍼런스를 이제 여기에 빗댔을 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위상 공간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B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approximate probability 그리고 그 B로 수렴할 수 있지만 그래도 B와는 분명히 다른 그 외부의 sensory perturbation에 의해서 내 뇌에서 출력한 값을 어쩌면은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 그쵸.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포스테리어 또는 라이클리후드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쨌든 이 뇌라는 그 브레인 스테이트라는 조건 속에서 만나는 environment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실은 포스테리어와 일치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를 네, 하면서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그래도 어쨌든 처칠랜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 주장한 그 이제 철학적인 그 주장이 이제 제거주의로서 이해를 되는데 이 제거주의라고 하는 게 과거에 우리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던 과거의 이런 통속적 믿음을 이제 제거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제 뭐 생각보다 이제 철학적으로 깊게 접근을 하면 이게 단순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직접 저희가 신경표 상론을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사람의 행동을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다른 방면으로 이해를 한 것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 클락이라고 책에서 나오는 건 이제 클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철학자는 이 뭔가 하나의 이론이 다른 이론을 이제 제거를 하려면 그 이론의 이제 상위 개념이나 하위 개념으로서 이제 대체를 시켜야 하는 것인데 신경표상론은 기존 통속적 이론과의 위계관계가 사실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통속적 이론이 사라지는 그런 제거시킬 수는 없다고 하면서 또 제거주의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네, 제거주의라고 하는 이 신경표상론이 기존의 이제 과거의 철학자들의 우리의 행동에 대한 생각을 어쨌든 신경과학의 발전과 함께 발맞추어서 이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철학의 발전, 과학의 발전이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 책이 마무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학문을 통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책은 네,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네, 1시간 정도 했는데 혹시 뭐 코멘트 있으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그 혹시 그 책 분석하셨던 부분 조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 페이지에서 그 전 페이지에서 아, 네. 그래서 제가 이해했을 때 앞부분에서는 인공신경망의 계산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신 거고 뒷부분에서는 그 인공신경망에서 학습되어 있는 그 시냅스 연결 자체가 가능한 입력 정보의 공간을 변형시킨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리고 그쵸. 반복된 자극에 따라서 이 시냅스가 변하기 때문에 공간에 왜곡이 생긴다라는 건데 사실 저희는 이제 사실 이 책에서는 시냅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는 음, 않는데요. 어쩌면 근데 액티브 인퍼런스를 가져오면은 사실 저희는 어떤 원리 또는 어떤 프리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그 방향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런 방향으로 음. 시냅스가 변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그 여기 B에 있는 입력 정보들의 네. 입력 정보들의 변환, 그러니까 입력 정보들의 공간과 그것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N1과 N2의 공간이 N3, N4의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네,
네,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저 그림 4-30이 여기에 있는 그거를 표현한 거죠? 그쵸. 4-, 네. 네. 2차원적인 그림을 3차원으로 그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렇게 설명을 했었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처칠랜드가 이제, 어, 저렇게 설명하는지 몰랐지만, 원래는 이제 어트랙터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비선형 동력학에서 저런 것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복잡한 시스템에서 어트랙터를 찾아서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이제 스테이트를 주면은 그것에 근접한 이제 로컬 미니마로 빠져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계산 과정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군요. 음, 음, 음. 좀 원래는, 네, 네네. 박지원 교수님께서 좀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어쩌면 조금 살을 붙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스코틀랜드의 기존 그 철학 내용을 원래 알고 이 책을 읽은 게 아니었어서 네. 최근에 그 박재현 교수님이랑 같이 그 사이버네틱스 관련된 이제 마음은 어떻게 기계가 되었나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좀 보고 있었는데 저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물리적인 접근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수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하시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인공신경망을 딱 봤을 때는 그런 접근법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저는 최근에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1996년도, 1980년도 이때부터 처칠랜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저 가능한 시스템들이 지금 보시면은 기억이나 개념으로 된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기억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떤 A라는 점에서 지금 입력이 주어졌을 때 내 머릿속에서 안정점이 있는 B로 움직여 나가는 것 자체가 회상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그렇죠.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에 의존적이지 않고 이제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게 개념 그 자체이고. 음. 이렇게 이해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 마음으로 네, 적은 거고요. 네.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네,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전에 호필드 네트워크 설명드리면서 사실 이 그림을 그대로 갖고 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의 원리가 A에서 B로 굴러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맞아요. 드렸었는데 이게 되게 그런 거 재밌는 것이 우리 뇌는 차원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물리적 관점에서 그렇게 작동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끌게 모양이 바뀌는 거죠. 주어진 입력이 계속 바뀌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온 입력에서는 내가 회상을 하게 되는 행동으로 연결이 되지만 바로 그 회상이 연결되면서 내가 또 그 경험하는 것에 의하면 또 네, 다시 뭔가를 또 말하거나 행동하도록 디자인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어쨌든 물리적이지만 되게 또 재밌는 수학적인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재밌는 그 얘기해주고 네네. 얼마 안 지나서 이 책을 읽어가지고 좀 되게 아, 좀 네. 많이 좀 되게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저 사실은 호필드 네트워크가 아마 1964년도, 3년도 논문이다 보니까 저 아이디어가 사실은 사이버네티션들한테는 공통적인 접근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료 네트워크에서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잘 못 봐가지고, 네, 이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적인 관점에서 저 지금 파여 있는 그 높이가 Z축 자체가 사실 표현하는 게 프리 에너지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프리 에너지를 계속 미니마이즈하도 이렇게 물러 떨어지는 그 에너지 같은 해밀토니안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